이스라엘과 이란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이미 국지전을 넘어섰고 각국 대사관은 속속 철수했고 민간인들은 연일 피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의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양국 언론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나 무기, 외교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맥락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는 말했습니다. 중립도 허용되지 않는 이 전장에 그들은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 이란 국영통신 IRNA는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그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왜인가? 전쟁의 중심에서 한쪽도 의심하지 않는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양국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신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포성이 연일 들려오는 곳에 뛰어든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자 에이든 머피입니다. 20년 가까이 취재 현장을 누볐고 그중 절반 이상은 전쟁터였습니다. 시리아의 골목에서, 우크라이나의 참호에서, 예멘, 국경의 피난촌에서 제 카메라는 언제나 가장 먼저 총성이 멈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제겐 전쟁이란 폭격과 교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로 기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국제독립보도협력기구 FIPC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양국 분쟁 현장 공동 취재 요청, 이란과 이스라엘. 메일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동에서 그것도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을 모두 취재한다는 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암묵적 전쟁 상태에 있었고 최근엔 민간 지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오갈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한쪽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취재는 어려운데 양국을 동시에 취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신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두 나라를 연달아 취재한 외신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쪽에 취재 이력이 있는 순간 다른 쪽의 입국은 막히거나 심지어 신변 위협까지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메일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 하단에 쓰인 마지막 문장 한 줄이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쪽만 보는 기자는 편집자일 수는 있어도 역사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정수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스로 수없이 되새겼던 다짐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한 이유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되 누구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 다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누가 보지 않는 전장의 틈을 기록하자고. 장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오래된 DSLR 카메라, 음성 녹음기,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특히 지우개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현장에 묻어오는 선입견과 왜곡을 지우고 싶다는 저만의 다짐이랄까요.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일정과 취재 동선을 수없이 점검했습니다. 혹시라도 치우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철저히 배제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첫 취재지로 스데로트라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가자지구와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국경 도시로 며칠 전 로켓 공격을 받은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로트에 도착하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긴장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주택가의 창문은 대부분 방탄 셔터로 가려져 있었고 골목마다 포탄이 떨어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간혹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불안하게 느껴질 만큼요. 취재를 위해 로켓이 떨어졌던 한 초등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피신했던 방공호 시설과 부서진 교실의 잔해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러다 무너진 학교 옆 공터에 세워진 임시 대피소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컨테이너 여러 개를 이어 붙인 단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 공간이야 익숙한 일이었지만 입구에 붙은 팻말 하나가 눈을 붙잡았습니다. 코리아 9호소 민간 대피소. 태극기도 한국 정부나 NGO의 마크도 없었습니다. 오직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간결하게 쓰여 있는 팻말 하나.
왜 하필 한국이지? 처음엔 단순한 해외 구호물자 전달이려니 싶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구호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가 특별히 강한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무장경비도 없고 현장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 그 팻말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름. 전쟁과 무관한 나라에서 온 흔적.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이란 서부 국경도시 케르만샤에서 똑같은 표지판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란 서부 국경도시 케르만샤에 도착한 것은 이스라엘 취재를 마치고 일주일이 채 안 된 날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이동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국제독립보도협력기구 FIPC의 특별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란 내 협력 언론인들을 통해 이동 루트를 조정하고 허가가 떨어진 지역만 순차적으로 취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케르만샤는 이란 서부의 대표적인 접경 도시이자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이 강하게 집중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명분은 핵개발 시설 파괴였지만 실제 폭격은 민가 인근까지 퍼졌고 그 여파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도시 외곽, 반쯤 무너진 마을을 걷다가 저는 다시 그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코리아 9호소 민간 대피소.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스데로트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같은 형태, 같은 색감, 같은 글씨체, 쓰레기통의 위치마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물자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양국의 전쟁 한가운데서도 동일한 방식의 구조체를 설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말도 섞지 않는 두 나라이며 서로를 증오하는 수준을 넘어 말살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가 이름조차 붙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코리아라는 흔적을 지닌 구호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폭격 피해 현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구호소의 정체를 추적해보기로 한 겁니다. 우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피소를 이용했던 피난민들을 찾았고 다행히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임시 건물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우리를 받아줬어요. 물도 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나심의 바크티아르, 40대 여성 피난민. 어떤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 사람 같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조용하고 사진도 안 찍고 종일 진료만 하던 남자 1명, 주방에 있는 여자 1명, 또 무슨 공구를 들고 돌아다니던 젊은 남자 딱 셋이었어요. 아마들이자 20대 청년.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 구호소는 단체나 정부 소속이 아닌 개인 혹은 아주 작은 민간 조직이 운영 중인 셈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케르만샤 구호소는 스데로트와 거의 흡사한 구조였지만 내부는 더 정돈되어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중년 남성은 자신을 의료 봉사자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국적을 물었을 땐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사진 촬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폭탄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맞은 사람의 국적을 보고 상처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다치면 도와주는 거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중립도 인도주의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도와준다.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한 말.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일지를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들일까? 왜 하필 한국? 전쟁도 아니고 자국민도 아니며 미디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 왜 이들은 조용히 와 있는 걸까? 다음 날 또 다른 코리아 에이드 스테이션을 찾기 위해 케르만샤 외곽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새로운 단서를 만나게 됩니다. 케르만샤 외곽, 오래된 가옥지대를 지나 다시 한번 폐허 속 대피소를 찾던 길이었습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과 타버린 벽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초여름 햇살에 눌린 먼지 냄새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아마 며칠간 본 사람들의 얼굴 때문이었겠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길모퉁이에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또렷한 글씨. 코리아 9호소 민간 대피소. 이제는 익숙할 법도 한데 저는 여전히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멈춰 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스데로트에서 봤던 그 뒷모습. 그날 9호소에서 붕대를 들고 조심스레 환자의 팔을 감싸던 그 사람. 바로 그 남성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양국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지금 스데로트에서 며칠 전 봤던 사람이 이곳이란 땅에 있다니요? 저 혹시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봐야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두 나라를 직접 오가며 구호를 하고 있다는 것. 이란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이스라엘에서도 한국 사람으로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결국 그렇게 물었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쪽도 우릴 환영하지 않아요. 처음엔 저희도 이해하려 했어요. 왜 싸우는지, 왜 죽이는지. 그런데 나중엔 그걸 이해하는 게 의미 없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컨테이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아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이란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계입니다. 이스라엘 국적도 이란 시민권도 없어요. 그냥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아이를 도왔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가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 말을 곱씹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말은 좀처럼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념도 국적도 종교도 모두 비껴간 지점에서 오직 사람만을 바라보는 선택. 9호소 내부엔 간이 진료대 하나, 물통 2개, 그리고 나무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누워있던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팔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깊은 피로와 무서움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통역을 통해 아픈 데는 없냐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엄마는 누구일까? 정말 혈연일까? 아니면 그저 9호소에서 자신을 품어준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걸까? 돌아오는 길, 저는 무너진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렁이고 먼지가 눈가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또렷하게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만 보는 기자는 편집자일 수는 있어도 역사의 증인은 될 수 없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움직임,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의 자국민들은 이념도 국경도 없이 인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메모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하루의 기록을 정리하려 했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자꾸 멈추더군요. 이걸 어떻게 쓰지? 코리아 9호소. 처음엔 그냥 평범한 9호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도움을 준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정치적 파문이 일어날 땅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사람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테헤란 남부 외곽의 하페이에 바자르헤파의 베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민간 피난소였습니다. 건물 외벽엔 탄흔이 남아 있었고 길 건너편에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쟁 잔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컨테이너 구조물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9호소 민간 대피소. 입구 앞엔 대기줄이 길었고 피난민 중엔 어린이도 많았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 역시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단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코리아라는 명칭 하나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검은 고딕체 표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줄을 서고 있던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부터 항상 위험 직후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누가 세우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아요. 시설도 그 사람들도. 그날 밤 저는 이란에 오래 머물고 있던 현지 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이란 국적이었지만 여러 차례 국경지대에서 인도적 활동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었죠. 한국인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한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은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그냥 다치거나 무너진 그 자리에 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노트북을 힐끗 보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자님, 이걸 기사로 쓰시려면 분명한 걸 아셔야 해요. 이 사람들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기사 나가면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사라진다. 그 말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태극기 하나, 단체명 하나 붙이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돕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국경지대에서 한 발짝 물러난 어느 지역 피난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휴지통 옆 접이식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 하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박스 위에 연필로 적힌 메모 한 줄.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있기만을 바랍니다. 누구의 글씨였을까?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확신하게 된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써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증명하는 건 태극기도 단체명도 아닌 이 전쟁 한가운데에서 아무 말 없이 한 생명을 품은 따뜻한 손 하나라는 것. 케르만샤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제 노트북엔 수십 개의 파일이 어지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사진들, 피난민들의 음성 인터뷰, 피로에 절은 제 얼굴이 비친 화면까지. 그 사이에서 가장 눈에 밝히는 건 다름 아닌 구호소 앞에서 묵묵히 어린아이에게 물을 건네던 한국인 청년의 손짓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소속인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전 말하는 것보다 손이 빠른 편이에요. 기자님은 이야기 남기시는 분이니 그거 잘해주세요. 그리고는 땀에 젖은 티셔츠를 다시 질끈 묶고 트럭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 일에 대해서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이 전쟁을 기록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왔는데 이젠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모르겠다. 이스라엘에서 만난 어느 시민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의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계속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당연한 방어였고 마땅한 보복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마을이 불타는 걸 봤을 때 솔직히 안도했어요. 그 말엔 분명히 이해가 실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단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전쟁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듯이. 그녀의 말을 녹취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자꾸 어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란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년, 아흐마드가 낡은 천에 둘둘 감긴 축구공을 품에 안고 있던 모습이었죠.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은 묻히지만 산 사람은 뛸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그 축구공을 바닥에 놓고 벌어진 벽 틈 사이로 공을 굴리기 시작했죠.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인 건 또 다른 코리아 구호소의 간이 텐트였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마주한 건 도무지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의 잔해들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보복과 방어, 정의와 보전. 그 모든 단어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묵묵히 대피소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묻지 않았고 어느 쪽에도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친 사람, 굶은 아이, 무너진 집에서 나온 노인을 가장 먼저 살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기사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화면 한가운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사람은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적고 나니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한동안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 안의 기준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였는가라는 질문보다 지금 누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최근 공방을 벌였던 시리아 접경지대,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코리아 9호소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자가 아니라 증인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그 곁에 앉아 눈을 맞추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시리아와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 메투라미취라. 그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잿빛 돌담 위로 포도넝쿨이 들이우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걸음을 옮기면 바닥엔 탄 피와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길목마다 민간인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희미하게 찢긴 채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9호팀 일지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9호소의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허물어진 천막 안쪽이었습니다. 낡은 클립보드에 간이로 적힌 기록들이 뿌연 먼지 속에서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6월 4일 도착, 주변 민간 거주지 12가구 파괴 확인, 생존자 구조 시작, 6월 5일 어린이 3명 응급처치, 야간 공습으로 천막 일부 손실, 6월 6일 식수 배급 중단, 외부 지원 없음, 6월 7일 현지 자원봉사자 합류, 말 통하지 않아도 함께 움직임, 6월 8일 탈진으로 2명 쓰러짐, 교대 불가능, 6월 9일 마지막 기록, 남은 물 3리터, 약품 없음.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이 일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 기록은 감정이 아니었고 문장이 아니었고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문장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 한 줄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한 이스라엘 병사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국경 수색 임무 중이었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동양인 남자가 부상병을 업고 뛰어가는 걸 봤어요. 폭발음도 총성도 무시하고 그냥 달리더군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을 보니 그게 맞더군요. 그 미친 짓이. 그는 제게 그가 본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간이 천막, 그리고 안쪽에서 노인을 치료하는 젊은 남자, 다급한 손짓, 그리고 노인을 감싸 안고 있는 표정. 말보다 그림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때 제게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마을에서 본 아이들, 지붕이 무너진 집 터 앞에서 나뭇가지로 밥그릇을 긁어먹던 그 아이들. 누군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총알보다 무서운 건 밥이 없다는 거예요.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시리아에서도 공통된 한 가지는 총알이나 폭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버텨야 했고 그때마다 나타났던 건 무장이 아닌 밥과 물과 손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해내고 있던 사람들. 바로 한국인 구호자들이었습니다. 국적도 이름도 밝히지 않던 그들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쟁이 아니라 그저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그들은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 곳에서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기사를 쓰기엔 아직 제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날의 일지를 조용히 접어 제 가방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록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사람을 선택한 자들이 정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문장.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이란 서부 국경지대, 정확히 말하면 케르만샤 컬만샤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은 불과 보름 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란 외무부 산하 언론통제부에 제안된 허가를 받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엔 시아파 성지 순례길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부서진 집터 그 자체였습니다. 절반은 날아간 회교 사원, 굴삭기로 파낸 듯 움푹 파인 도로, 그리고 먼지 가득한 골목길. 그 골목 안쪽에서 저는 이름 없는 구조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이 천막 몇 개, 비닐로 덮은 외벽, 그리고 나무 판자로 만든 간이 탁자. 현지 주민 몇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어떤 이들은 무릎 위에 이불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표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9호소 민간 대피소. 또다시 똑같은 글씨체, 흰 배경, 검은 고딕, 그리고 아무런 소속도 밝히지 않는 그 팻말. 저는 마치 유령을 본 듯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존재의 부정에 가까운 적대 관계였고, 한국은 분명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을 꺼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이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구조소 내부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현지어 외에 영어도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면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 발을 잃은 노인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는 간호사, 부러진 팔에 묵묵히 부목을 대는 중년 남성, 그리고 그 옆 조심스럽게 붕대를 쥔 손끝에 작게 적힌 네임택 하나, L-E, J, H.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언론 노출도 피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적대국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 그곳에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구호소 바깥에서 기다리던 한 여성 피난민이 다가와 제게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과 말린 대추 몇 알. 그녀는 고운 페르시아어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를 돌봐줘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래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그 단어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전혀 다른 언어와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고 선택이었고 믿음의 체계였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전쟁이 나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든 한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그날 밤 저는 텐트 밖 바위 위에 앉아 별 하나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살짝 지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가 들려오는 듯했죠. 그건 총성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을 향한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제가 앞으로 쓰게 될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그 구호소 앞에서 다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전날 본 L-E, J, H라는 이름표를 단 남성. 그는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양극단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전 7시쯤 구호소로 들어가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작은 백팩을 메고 흔들리는 천막 지퍼를 열기 직전에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구호소 뒤편의 작은 언덕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훈.
한국에서도 의료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2년 전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민간 구호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 소속되신 건가요? NGO 혹은 정부 산하 조직 같은. 제가 묻자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몇 명 모인 비공식 팀이에요. 누구는 의사, 누구는 간호사, 누구는 전기 기술자. 한국에도 조용히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호소라는 이름도 공식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언론 노출도 피하고 현장에선 국적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사람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도 아파하니까요. 그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요즘처럼 진영이 갈리고 색이 먼저 보이는 세상에서 그는 오히려 색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라는 이름은 쓰시나요? 구호소에선 굳이 그 표기를.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보단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라며 배운 마음들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땐 물어보지 말라는 마음이요. 어디 출신인지, 왜 거기 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묻기 전에 지금 고통스럽냐고 그걸 먼저 물어보라는 가르침이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만나온 수많은 NGO, 구호팀, 국제기구들이 있었지만 이토록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이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가방을 열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 혼자 적은 메모예요. 누가 보라고 만든 건 아닌데 당신이 기자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래야 싸울 이유도 화해할 기회도 생기니까. 전쟁은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멈추는 거다. 우리는 그 멈춤을 막기 위해 여기에 있다. 글을 다 읽고 나자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모든 대답이라는 듯.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전쟁의 전략이나 피해 수치를 적는 게 아니라 이재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무명의 마음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이튿날 아침 저는 이재훈 씨가 이끄는 한국 구호팀의 활동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구호소는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내부는 마치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8시마다 회의를 시작했고 의료식 사정비 아동케어 담당으로 나뉜 구성원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역할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들의 활동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붕대를 감고 밥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난민 한 명의 이름을 직접 불렀고 말을 못 알아듣는 노인에겐 손짓과 미소로 소통했고 아이들의 그림을 벽에 붙여주며 여기가 내 방이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공간은 피난소라기보다는 작은 마을에 가까웠습니다. 한 이란인 중년 남성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난 처음에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제일 안전한 집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쩐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긴 무기나 철조망이 만든 안전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려면 솔직히 힘들지 않나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우린 그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건 숨 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라니. 그건 기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호팀은 인근 마을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폭격을 피하지 못한 지역이었고 다친 사람들은 가까운 의료시설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이동이 어려운 골목은 도보로 약을 들고 이동했고 일부 한국인 기술자들은 고장난 우물펌프를 손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물과 약이 아니라 당신들이 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호는 동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곧 이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스라엘과 대치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 땅 위에서 한국인들은 아무 깃발도 없이 자기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조용히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호소 천막 밖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늘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조금 달라진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피난민들처럼 저 역시 누군가의 이야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묵직한 책임감.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단지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날 밤 9호소 안쪽 식당 겸 쉼터에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이재훈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훈 씨는 뜨거운 국밥을 한 입 삼킨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스라엘도 이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어디서든 누가 다쳤다고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예전에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한국에서도 대피소 만들고 헌혈하고 겨울이면 연탄 배달 다니셨죠. 그게 저한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처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죠? 2달 조금 넘었어요.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라말라 지나서 여기까지 왔죠. 이란도 2번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전 놀랐습니다. 이미 양쪽을 다 경험한 이들이었고 그 어느 공식 구호기관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지역까지 발길을 옮겨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야 하지 않나요? 기록이라도 남겨야 사람들이 알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여성, 현장에서 주로 통역과 아동심리 치료를 맡고 있던 박예은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일부러 이름 안 밝히는 거예요. 뉴스에 나가도 기사에도 안 나와요.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왜요? 이름이 알려지면 누군가 국가의 메시지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한 것도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란에서 처음 봤던 대피소 표지 코리아 9호소이라는 네 글자가 이제는 단순한 국가명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리아 내전 초기에 만난 한 소녀가 있었죠.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름도 없이 죽어요. 그냥 시체 번호로 남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아이들의 이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피난민 기록표의 이름란에 박예은이 아닌 코리아라고 쓰인 걸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부도 어떤 단체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격이 지난 자리에서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진실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일하는 그 익명성 속에 더 진한 인간의 존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불렀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누구보다 기억될 사람들이었다. 그날은 9호소 마지막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이란 케르만샤까지 이어진 제 취재 여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죠. 구호팀은 피난민 가족들을 새로운 임시 거주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 차는 그들의 차량 행렬을 따라 느릿하게 이동 중이었고 차창 밖으로는 모래바람 사이로 멀어져가는 임시구호소 컨테이너들이 하나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 어린 소녀 하나가 낡은 손수레에 짐을 싣고 걷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계 봉사자 한 명이
그 손수레를 함께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페르시아어밖에 몰랐고 그 남성은 히브리어만 쓸 수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소녀는 자기 동생을 가리키며 조심히 다리를 짚으라는 듯한 몸짓을 했고 그 남성은 서툴지만 미소로 응답하며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엔 한 조각의 방향 표시가 놓여 있었죠. 조용히 바닥에 꽂힌 나무 팻말.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코리아. 저는 말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한 장면만으로도 이 여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금껏 서로를 적으로 여겨왔던 나라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아주 조용히 그 경계 사이에 사람이라는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구호활동을 마친 봉사자 몇 명이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는 이만큼 했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같이 조용한 손놀림과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호는 어떤 성취도 아니고 박수 받을 행위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사람이니까 한 일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도 같은 언어를 쓴 것도 아니지만 전쟁 중에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한마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피난민과 봉사자가 함께한 그 장면은 어떤 연설보다 강한 메시지를 품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들 덕분에 인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이란 서부 국경의 조용한 숙소에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메모를 정리하고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며 이 모든 여정이 정말 내 것이었나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 치열한 전선 양끝을 한눈에 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뭔가를 느낀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름도 걸지 않고 어떤 진영에도 서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문장을 묵묵히 적어내고 있었다는 것. 어느 나라 정부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들이밀지 않은 채 다만 사람이라는 이유로 움직이는 누군가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엔 늘 같은 이름이 남아 있었죠. 코리아. 처음엔 단지 나라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 박수를 원하지 않은 손, 증오에 맞서 증오하지 않는 얼굴. 그 모든 걸 가능케 한 건 한국인들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건 구호소가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한쪽에선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다른 쪽에선 탄피가 나뒹구는 세상 한가운데 그 길은 말없이 사람을 사람에게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보내려 합니다. 제 이름이 아닌 그들의 이름으로 쓰인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기껏해야 작은 구호활동이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 하나를 살린 마음은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그 길 위에서 한국인들의 조용한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철조망 너머 무너진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란 소년과 이스라엘계 봉사자가 서툰 손짓으로 서로에게 물을 건네던 순간 그 사진 아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사람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가 만든 가장 따뜻한 무기는 바로 그 믿음이다. 그렇게 저의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문장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